이게 우리가 기업이라고 하면 마을 기업, 뭐 사회적 기업 이런 거는 성격 단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어디 어떤 법령에 있는 게 아니라 이 기업이라는 것도 우리가 많이 기업이라고 쓰지만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그 영리기업을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을기업은 사실은 이제 영리 형태를 띠는 경우 또 안 띠는 경우가 있는데 이 영리기업의 형태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주식회사가 있고 유한회사, 함령회사, 합자회사 이런 그 일반 법인들이 있고 요즘 많이 세우는 요 영농조합법인, 이 조합법인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그 협동조합, 그 협동조합법인, 요 협동조합법인이 있고 요게 이제 여기까지가 법인이고 뭐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하면 개인으로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영리성을 뜨는 건데 대부분은 이제 비영리죠. 비영리기업. 그러니까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은 이 차이는 뭐냐면 이익이 나중에 사업을 해서 이익이 나오면 구성원들끼리 나눠 갖는 거는 영리기업이고 나눠 갖지 않는 것은 이게 비영리기업이에요. 비영리기업. 그래서 이 비영리기업인 경우에는 이제 수익 사업을 하지 않는 거를 우리가 비영리라고 하는데 비영리기업이 형태에서도 수익 사업을 하면 이제 다시 영리기업이 있는 거예요. 이게 비영리기업에서 제가 마스크 좀 벗고 하겠습니다. 그 비영리기업에서 원래는 수익 사업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 수익 사업을 하게 되면 이 비영리기업에서 수익 사업과 이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 두 가지가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지금 마을 단위는 아마 이 비영리 단체로 이런 어떤 법인 형태를 만들기가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이 요 고유번호증이라는 요게 일반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쪽은 이제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데 영리를 띠면은 이제 원래 이게 게시할 때 사업자 등록증을 받는데 이 비영리는 우리가 수익 사업을 하려고 설립된 게 최초에 수익 사업을 하려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이 고유번호증으로 됩니다. 고유번호증으로 설립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뭐 필요한 뭐 정관이나 뭐 규약 같은 거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를 개인으로 보는 단체로 낼 건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이거 낼 때 이제 조심하셔야 돼. 이렇게 뭐 개인으로 하면은 그 대표자의 개인으로 이 고유번호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경우가 이제 특히 이제 종종 같은 경우들 보면은 요 개인으로 단체 등록이 이게 나면은 그 예금이 그 개인 자기 본인 예금하고 요거랑 막 합산이 돼요. 그 예금으로 자액조회하면 요 대표자 개인 거기 때문에 개인으로 나오거든. 그럼 나중에 사실은 또 소명하면 상관이 없겠어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요거는 이제 법인으로 내는 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는 우리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인데 이제 비영리는 주로 이제 이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이제 설립 목적이 있겠죠. 이걸 우리가 마을 단위로 이 기업을 설립했을 때 이 마을 목적에 이런 것들이 이제 정관에 있어서 이 목적을 수행하는데 이 목적을 이제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자발적으로 여기에 참여한 구성원들끼리 자부담을 하면서 막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으면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예산이 이제 부족한 경우에 이런 것들이 좀 이거는 영리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쪽으로 비영리라고 하는 거는 좀 어떻게 보면 공익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공익성. 이 비영리 기업의 성격상 공익성이 있다고 보니까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거지
이게 공익성이 없고 어떤 특정 개인의 어떤 이익을 위하는 거라고 하면 누가 보조를 해주겠어요?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 사업을 성장하는 것 자체가 이 공익성이 담보돼야 된다. 그래서 이거 이제 설립하기 전에 만약에 마을 단위에 이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개인으로 냈는지 법인으로 했는지. 그래서 이것도 없이 하는 경우는 아마 그러면 완전히 그 대표자 개인 그 예금하고 자기 본인도 예금하고 이게 합산돼서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이게 고유번호증을 내셔갖고 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래서 이런 것을 이런 어떤 공익성을 하는데 이런 성격을 우리가 마을에서 하면 그냥 마을 기업이라고 하는 거고 또 사회적 기업이라는 이런 성격을 또 부여하는 거고 이렇게 사회적 기업. 이건 어떤 성격을 부여하는 거지 뭐 이게 법령상에 있는 거는 아니에요. 법령상에 있던 법인의 형태는 이런 거다. 우리가 영리로 하려면 이런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를 내시면 되는 거고 이따가 증빙 서류 이렇게 이제 설명할 때 이제 나오는데 뭐 이런 거고 여기는 이제 비영리 성격이 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기서 뭐 잘 돼가지고 마을의 어떤 특성화된 뭐 상품이나 제품을 판매하게 되면 그때는 이 수익 사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익 사업을 뭘 판매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요즘 뭐 현금이 안 되잖아. 그러면 이 카드기 설치를 하면 이제 수익 사업이 이제 바로 되는 거죠, 이게. 예,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요 어떤 마을 기업 어떤 특성을 먼저 이렇게 설명하고 오늘 공모사업과 보조금에 대해서 사실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기본적으로 일단 회계 이해를 하고 보조금 사업, 보조금 사업의 운영이라고 하는데 사실 회계하면 되게 어렵죠. 사실 회계하면 되게 어려운데 사실 선입관이에요. 회계는 여러분들 현재 그냥 내 본인 자신의 현재의 내 개인적인 현재 시점의 재산 상태 다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현재 갖고 있는 재산. 그래서 우리 회계는 재산이라는 말보다는 자산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용어가 그러니까 현재 시점의 자산. 뭐 우리 지금 뭐 갖고 있는 집의 아파트 가격이 얼마인지 또는 뭐 내가 갖고 있는 농지 또 뭐 토지가 얼마인지 그리고 뭐 내 차량 가격 그리고 내가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은행에 갖고 있는 대출금이 얼마고 그래서 내가 순자산이 얼마인지 그래서 이런 거예요. 이런 거를 파악하는데 회계를 설명하는 용어들이 우리가 평상시 쓰는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사실은 어떤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있죠. 내 재산이 얼마인지는 다들 알고 있잖아요. 본인들이 자기 재산에 대해서 그거를 회계적인 용어로 표현하려니까 좀 어려운 건데 그 회계는 제가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이제 가르칠 때도 우리가 그냥 숫자로 쓰는 일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숫자로 쓰는 일기인데 일기는 원래 남한테 보여주려고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숫자로 쓰는 이 회계 일기는 남한테 보여주려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아는 용어로 나도 아는 용어로 그게 약속된 언어예요. 약속된 언어. 회계에서 쓰는 그 용어. 그걸 우리가 이제 개정 과목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걸 왜 하느냐? 이 비영리 기업의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수입 지출이 있었고 그 결과로 12월 말에 재산 상태가 얼마인지를 기록을 해서 이 마을 기업의 구성원들에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게 회계예요. 그러면 야 우리가 이번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더라. 그럼 우리가 시에서 보조금을 더 요청해 보고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우리 구성원들끼리 자비담을 회비를 얼마씩 내자. 이런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또는 이 사업을 해서 우리가 절약된 부분으로 뭐 다른 사업을 한번 이번에는 다른 사업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 회계는 이런 뭐 영리기업이 됐든 비영리기업이 됐든 그 설립된 목적이 있어요. 원래 당초에. 설립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하는 그 활동들을 숫자로 기록하는 거예요. 숫자로. 그러니까 숫자가 안 들어가는 활동도 있겠지만 회계는 숫자로 되는 거예요. 뭐 어디 활동하는데 돈이 안 들어가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활동 중에 그 숫자로 기록을 해서 그 기록된 결과물을 이 비영리기업이든 영리기업이 됐든 그 구성원들에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게 회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1년 동안 가계부 써보면
아, 1년 동안에 내가 너무 많이 썼다, 아니면 덜 썼다, 뭐 이런 걸 보잖아요. 그럼 내가 너무 많이 썼으면 올해는 어떤 부분을 줄여가지고, 내가 더 쓴 부분을 이게 감당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그 기능 중에, 현재 시점의 재산 상태,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인데, 현재 자산이 얼마고 부채가 얼마인지. 그래서 내 순자산이 얼마인지 요 개념은 뭐 아시면 되겠고, 그리고 경영성과는 1년 동안에 수입과 지출이 얼만큼 들어왔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가지고 다음 연도에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그런 정보를 갖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입보다 지출을 많이 쓰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절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지출이 정말 줄일 수 없는 지출이다. 그럼 수입을 어디선지 보충을 하면 되는 거고, 이런 의사결정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보조금을 요구할 때도 도저히 우리가 이만큼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응? 꼭 필요한 사업을 어필을 해야지만이 그 보조 사업을 더 수익 더 줄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우리 뭐 마을 단위에서는 우리가 이게 우리 여기서 설명하는 거는 이제 복식북인데, 뭐 우리 이 예산, 우리가 이제 회계적으로 이게 단식북이라고 하는데, 뭐 우리 가계부 쓴다고 생각하면 되죠. 뭐 세입, 세출. 그래서 뭐 이런 이제 마을회계 단위에서는 뭐 딱 수입이 두 가지밖에 없을 거예요. 그죠? 보조금 받는 부분하고 자체 본인들이 납부하는 돈. 그리고 이제 여기서 총 110이면 보조금이 100 들어오고 자체 수입이 10이 110이면 이 세출을 똑같이 110을 어떻게 쓸 건가에 대한 요거를 이제 구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보조금을 신청을 할 때부터 요 100에 대한 요 지출, 세출 내역들을 이렇게 다 보고를 해야지만이 그 시에서 요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이제 요 금액을 주는 거기 때문에, 뭐 사실은 마을회계에서는 뭐 1,000만 원도 안 되기 때문에 세입 세출 요 내역만 딱 맞춰보고, 요 세출에 대한 항목들이 실제로 예산 신청했을 때 이게 예산이잖아요. 이게 예산이면 여기 이제 우리가 결산이라고 하는데, 결산은 언제? 12월 31일 날 결산을 하는데, 요 예산에 10이면 결산에 여기 10이 됐는지 왜 차이가 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고, 요 10에 대한 지출 결의사라든지 증빙 서류라든지 실제 그 물품이 들어와 있는지 요것만 확인하면 사실은 뭐 간단합니다. 이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회계는 단체의 설립 목적이 지향하는 바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올바르게 사용되었는지, 그 다음에 사업비에 대한 증빙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희도 뭐 감사 지금 나가보면 그 뭐 몇십억씩 쫙 쓴 내역을 일자별로 쭉 있어요. 그러면은 그 지출 세부, 날짜별로 있는 세부 내역서를 가지고 거기에 맞게 지출 증빙들이 다 있는지를 저희가 감사를 하는 거예요, 가서. 금액의 차이만 있지 뭐 투개지는 없습니다. 사실 이게 보조금은 우리가 국가가 전부 다 공무원들이 할 수 있다면 보조 사업을 할 필요가 없죠. 근데 이제 행정 능력이 이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보조금이라는 이런 사업을 통해서 국가나 지자체가 수행하지 못하는 일들을 어느 이런 비영리 단체들이 한다고 하면 하는 게 우리 지역 사회를 위해서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보조금 사업에, 근데 요즘 뭐 옛날에 보조금은 보는 사람이 임자라고, 하여튼 뭐 그냥 이 보조 사업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보조 사업만
따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는데 어쨌든 이 보조금은 어쨌든 이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수행하지 못하는 권장 사업에 대한 사업 수익 경비를 주는 것이다. 우리는 그래서 보조금, 출연금, 위탁금이 있는데 우리는 보조금에 대해서만 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보조금은 이제 국가하고 지방 자치단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세종시에 신도시에 이 지금 행정부처들이 많이 와 있죠. 거기서 주는 걸 우리가 이 국비라고 하고 지자체에서 주는 거를 지방비라고 그래요. 지방비. 그래서 우리 지방보조금이라는 건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국비를 타는 사람들도 있고, 이 아까 얘기한 영리기업들도 국가를 상대로 해서 이 보조금을 많이 타가요. 제약회사들, 특히 뭐 제약회사들이 그 국가에서 무슨 특정한 어떤 연구한다면 그런 걸 타가고, 또 농업법인들은 또 농림부를 상대로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업체가 이번에 뭐를 했냐면 그 동물병원 저희도 개 키우는데 사람은 어디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그 차트를 가지고 다른 병원에 가면 다른 의사가 그걸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동물병원은 그게 안 된다는 거야. 우리 개를 가지고 A동물병원 가서 진료를 받고 B동물병원에 가면은 그 동물 수의사마다 진료하는 성격이 다 틀린 거야, 이렇게. 차트 뭐 엑스레이 찍은 거 가서 여기 또 찍어야 되고 이런 게 번거라서 이 병에 대한 코드화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거래처에서 이번에 농림부에다가 그 38억에 해당하는 그거를 표준화하는 그런 차트를 만드는데, 뭐 영리기업들도 국가에서 필요로 하다면 이런 보조금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또 이제 지방 보조금은 우리가 이제 17개 시도가 있어요. 우리가 세종시인데 17번째 광역시인데, 이런 우리 세종시에서도 사실은 뭐 마을기업 말고도 사실 보조금 나가는 단체들이 엄청 많습니다. 뭐 사실은 우리 체육회, 세종시 체육회도 독립이 됐어요. 그 세종시 체육회도 제가 이번에 했는데 거의 뭐 한 50억 정도가 거기 뭐 전국체전 나가야 되고 선수들 거기 지도자들 인건비가 뭐 대부분이긴 했지만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세종시 노인회 일자리를 노인회에서 다 관장하는데 그중 거기도 뭐 한 거의 30 중반 정도 이렇게 나가고, 그런 것들이 보조금들이 사실은 우리 마을 단위 말고도 크게 나가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여기 우리 이제 민간 보조니까 여기 법인 또는 단체에 여기 개인에 대한 요 보조금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는 어떤 특정 사업을 위해서 건물을 져주는 경우 있어요. 이렇게 건물. 이런 보조금 받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농업 이런 법인들. 그 다음에 경상보조는 이렇게 일상적인, 그러니까 1년에 이렇게 소비할 수 있는 이런 사업경비 지출을 하는 거고, 대부분은 마을 단위에서는 요 보조사업에 여기 경상적 사업경비. 뭐 이거 보조금 뭐 이런 법에 의했다는 걸 얘기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거 보조금을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보조금만 이렇게 그 신청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수수료 받고. 응? 왜냐하면 이거 보고서 쓰려면 이것도 우리가 이 보조금 신청하려면 우리 이 보조금이 왜 필요한지 설명을 쭉 해야 되잖아. 이런 거 글 쓰는 게 또 아무나 쓰는 게 아니니까 이런 거 하고 이런 걸 해가지고 전문적으로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자, 뭐 공모 절차는 대부분이 이제 예산이 대부분이 올해 예산은 보통 이제 9월 달에 작성돼 가지고 이런 뭐 마을 단위 예산은 뭐 그냥 통으로 서 있을 테니까 그 안에서 이제 선정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마을 이 사업에 대한 계획 수립을 사실 잘해야죠. 이게 이제
사실은 이게 공익성이 잘 나타나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게 뭐 시보조금을 갖다가 민간의 어떤 특정 개인의 이익을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계획서를 잘 써야 되는데 요거 쓰기는 뭐 안 해보신 분들은 쓰기가 쉽지 않죠. 근데 이제 다른 데 썼던 거를 이게 참조해서 해서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은 이제 심사에서 통보가 되면은 이제 이 보조금 사업들이 이 신청한 이 사업 계획서대로 요 사업 추진이 잘 되는지를 보고 그다음에 그 사업 추진이 잘 됐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증빙 서류들이 잘 또 돼 있다는 거니까 그 증빙 내가 이 사업의 활동을 우리가 숫자로 정리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숫자로 정리하는데 그 증빙 서류들 요거 지출하기 위해서는 지출 결의서가 있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지출이 됐으면 증빙 서류가 있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물품을 샀으면 물품에 해당하는 거 사진 찍어야 되고 사실 보조금으로 밥 먹으려면 힘들어요. 다 여기 명단 밥 먹기 전에 명단 다 사인하고 6명이 먹었는지 그리고 먹는 것도 사진 찍어야 되고 또 거기에 술 올라와 있으면 안 되고 그렇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보조금 예산은 이제 공익활동 지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이제 보편 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예산으로 편성하는데 이제 공익성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이제 사업 계획서를 이제 이게 구체화 시키는데 뭐 이제 우리가 이 뭐 사업 계획서라는 게 말 그대로 이제 이 뭐 지출 세출할 내역들에 대한 내역들의 편성 내역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숫자화를 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뭐 참가이나 행사 진행수 이게 대부분 요런 거는 뭐 기본 뭐 표준 양식들이 기존에 했던 것들이 있으니까 요거랑 뭐 맞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강사 수당, 홍보 인쇄 재료 소모품 이렇게 뭐 보편 타당한 거 뭐 이제 주민 공동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운영 경비 편성은 뭐 불가하겠죠. 뭐 이런 것들은 뭐 보조금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단체 운영 기본 경비를 편성할 수 없어요. 우리 뭐 일반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세금 낼 때 회사들이 경비를 사업과 관련이 없는 비용들을 많이 갖다 막 넣어요. 이렇게 가서 뭐 집에서 밥 먹은 거 비용도 갖다 넣고 뭐 자기 자식이 가서 카드 써서 하는 거 이런 거 기본적으로 뭐 우리 그 세금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사업과 관련이 없는 비용은 인정 안 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뭐 자부담 예산으로 처리를 하라는데 이제 시설비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가 이제 자본적으로 이게 이 예산을 확보하면은 우리가 무슨 건물을 짓겠다고 하면은 이런 건 되지만 경상적 경비를 받아가지고 이런 시설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다음에 상근 직원 인건비 뭐 이런 부분도 근데 우리가 예산을 뭐 우리가 신청을 할 때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직원 한 명이 꼭 필요하다. 만약에 사업계획서에다가 그 인건비에 대한 승인을 받으면 뭐 관계는 없어요. 이렇게 관계는 지금 뭐 우리 특정 사업을 받는 뭐 우리 YWCA 이런 데들 다 보면은 그 사업을 운영하려면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 그 사업을 운영하는데 근데 우리는 뭐 몇백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인건비를 못 세우지만 그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건비를 편성도 할 수는 있어요. 뭐 사무실 임대료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이 사업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여기다 사업 편성을 넣는 거니까 우리가 사업 계획 때 승인이 되면 쓸 수가 있는 거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승인이 되지 않은 걸 쓰지 말라는 얘기고 편성을 할 때 아예 인건비가 우리가 꼭 필요하면 하는데 뭐 1,000만 원도 안 되는 뭐 거기에 이런 비용을 쓸 수는 없겠죠. 그다음에 뭐 업무 추진비론 장학금 현금성 지출. 그러니까 요거는 어차피 그
이 처음에 사업계획서에서 편성해서 시에서 승인하면 뭐 관계가 없는 건데 이거는 시에서 승인단 대로 썼나 안 썼나 이걸 이제 판단해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아까 이제 시설비 같은 경우는 이 민간 자본 사업 보조로 이렇게 옛날에는 그 농민들도 이렇게 뭐 농업용 창고 짓는데 다 이렇게 건물 지원받아 갖고 시에서 옛날 군에서 지원받아 갖고 이렇게 짓고 그랬죠. 이게 자본 보조로 하는 게. 뭐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서 최소 경비로 편성해라. 뭐 이렇게 뭐 특히 뭐 강사료 회의비 이런 걸 과대 계상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고. 이제 이런 뭐 식비, 다가비, 강사비, 회의비, 단순임금비 이런 거는 사실 우리가 보조 사업을 받기 위한 목적이 아니잖아, 그죠? 그거는 부대 비용이잖아요. 내가 목적을 이루는 데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부대 비용 이런 것들이 주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산이 이쪽으로 많이 투입이 되지. 자, 그래서 우리 수혜성 타산 선정 공정하게 추진을 선정하게 하는데 대부분 뭐 이렇게 행정기관, 뭐 봉사기관 이런데 해서 하시면 되겠어요. 그 지금까지는 뭐 보조금에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사실은 우리가 뭐 지원을 해주려면 그 마을에 좀 이분들이 사실은 그 마을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그 목적을 좀 명확하게 하고 요 목적이 공익성이 담보되는 건지 요거에 대해서 이 사업 계획을 세울 때 잘 세우면 되는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지출하는 부분은 뭐 이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이렇게. 아까 이제 이 고유번호증이 있어야지만이 요 고유번호증으로 해서 이 사업의 사업자 카드를 이제 신청해서 만들어야 되겠죠. 사업자 카드. 이제 고유번호증 가지고 요 카드를 만드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지출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뭐 요거 이제 지출결에서 만들려고 하는데 요거는 뭐 이제 통장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통장 갖고 있는 사람은 실무자가 갖고 있었을 테고 그다음에 이제 결제하는 사람이 대표자인데 뭐 얼마큼 뭐를 지출하겠다는 결의서 양식은 뭐 표준 양식이 있으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요 지출 증빙 서류를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돈이 나가면 영수증, 카드 긁으면 카드 전표. 뭐 이게 카드 쓰는 게 뭐 가장 뭐 간단하죠. 카드를 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받으면 우리 고유번호증으로 사업자 그 카드를 만들어서 이제 체크 카드를 만드는 거죠. 우리 쓰임 말하는 체크 카드를 만들어서 그걸로 지출하면 되겠고 자, 물품 구입 사진을 찍으라고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이 세 가지를 하면 됩니다. 사실 이거 일이에요, 그죠? 이거 물건 들어오면 그거 다 사진 찍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뭐 지출이 뭐 10만 원 정도, 뭐 10만 원도 안 되는데 막 지출결에서 증빙 서류, 물품 사진하면 그게 구비하는 소리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감사하러 다녀도 사실은 금액 대비 이 준비하는 이런 이 보조라는 서류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 그 세법에서 인정하는 요 영수증에는
이게 우리가 이제 똑같은 성격인데 우리가 회계상으로 할 때는 기업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이 사업자는 어디서 많이 쓰냐? 이제 세법에서 많이 써요. 세법에서.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의 실체를 가지고 이 실체를 가지고 회계상에서는 어떤 데서 법인이라는 기업이라는 말을 쓰고 또 어디 와서는 또 사업자라는 말을 쓰고 이러는데 이 기업은 주로 우리가 회계에서 많이 쓰는 거고 이제 사업자라는 말은 이제 세법에서 많이 써요. 세법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창업을 하게 되면은 이 사업자는 사업을 한다는 것은 계속적 반복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사업자라고 그래요. 사업자. 나중에 이따 뒤에서 이게 설명하겠지만 우리 강사들이 와가지고 이제 저도 오늘 마침 이렇게 강의를 하고 가면은 우리 같은 경우는 제 업이 공인회계사 회계법인 운영하는 게 업인데 여기 와서 강의하는 거는 일시적으로 오는 거잖아요. 제 본업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강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사업자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계속적 반복적이 아닌 사람들은 이게 일시적 소득이에요. 일시적으로 한 번 와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기타 소득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따 뒤에 설명하겠지만 그 8.8%를 떼고서 이렇게 지급을 하는 건데 이 사업자들은 계속적 반복적 재화 용역을 공급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얘기한 대로 사업자 등록증을 세무서에다 등록을 해야 돼요. 세무서에다가 사업자 등록을 해야지만이 된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데 계속적 반복적으로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데 사업자 등록을 안 하고 장사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탈세죠, 탈세. 그러면 이제 세무서에 포착이 되면 이제 가산세를 포함해서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 흔히 사업자 등록 안 하고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들 보죠. 우리 이제 겨울이 다 지나갔지만 어디 붕어빵 장사, 이런 분들은 뭐예요? 원래는 사업자인데 사업자 안 하고 하죠. 그런 데는 뭐 다 현금 주고 하잖아. 근데 뭐 그 영세하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가는 거지. 근데 사업자 등록이 없어도 강의만 전문으로 하러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자유직업소득. 특히 이런 사람들이 보험 설계사 등등. 그리고 강의만 진짜 그 사람은 여기도 강의하고 또 오늘 끝나면 또 내일은 저기 가서 하고 그런 사람들은 사업자 등록은 안 내도 돼. 이 사람들은 자유직업소득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자기의 인적 능력, 이 서비스를 파는 사람들은 이 자유직업소득이라고 해가지고 사업자 등록을 안 해도 돼. 근데 이 사람들은 나중에 사업자로 가가지고 3.3%만 떼는 사람을 이 사업자로 보는 거고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8.8%는 요거는 나중에 설명하겠어요. 기타 소득이에요. 기타 소득.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보조금이 들어와서 보조금을 이제 지출을 하면 지출하는 지출처가 요 자유직업 소득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기타 소득이 될 수도 있고 여기 사람이죠, 사람. 이제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사람은 이 물건, 재화, 그다음에 용역 서비스인데 부가세가 있는 품목이 있고 없는 품목이 있어요. 부가가치세가 있는 품목과 없는 품목이. 이건 법으로 딱 정해놨어요. 그래서 부가세가 있는 품목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과세사업자라고 그래요. 과세사업자.
부가세가 있는 거. 요 과세라는 거는 VAT 과세 사업자. 그러면 부가세가 없는 품목을 하는 경우는 부가세 없는 품목을 판매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걸 면세 사업자라고 한다. 면세 사업자. 이건 여러분들 나중에 뭐 사업 이게 상식적으로도 많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면세. 요거는 보통 우리가 이제 농, 축, 수, 임산물 이런 거. 응?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가공되지 않은 거. 가공되지 않은 거. 이게 면세. 그다음에 교육. 우리 뭐 자녀들 대학교 등록금을 내죠. 등록금에는 부가세가 있어요, 없어요? 거기는 없어요. 학원비에도 부가세가 없는 거예요, 이게 교육은. 그다음에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병원들 많이 다니는데 의료. 의료비 우리가 가서 병원비 진료비 내는 거에 거기에 부가세가 없어요. 근데 의료로 해야 되는데 병원을 뭘로 목적으로 간다? 미용 목적으로 가면은 요거는 부가세가 있다. 뭐 쌍꺼풀 수술부터 해가지고 이런 이제 성형을 미용 목적으로 하면은 그 병원은 부가세가 있는 얼로 가야 돼 과세.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식당에 가면은 정육식당 있잖아요. 정육식당. 예? 왜 정육식당을 내는 것 같아요? 그냥 일반 식당으로 하지. 정육식당이 더 싸죠? 그 왜 싸요? 뭐가 면세? 예. 거기 가면은 요 축산물, 요 정육점 가격으로 파는 거야. 그거는 면세로 팔고 나머지 거기서 먹는 뭐 음식, 뭐 술, 음료 이런 것들은 그거 별도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뭐 고깃값은 5만 원. 그럼 여기는 부가세가 없어. 근데 밥 먹은 게 과세 3만 원. 그럼 요 3만 원에 대한 부가세를 낸다 이거지. 근데 이거를 그래서 지금 정육식당들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왜냐면 그냥 일반 삼겹살집 가면은 1인분에 12,000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12,000원에는 부가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보다 더 이 부가세를 더 많이 내요. 여기는 똑같이 거기서 만약에 12,000원 중에 삼겹살이 뭐 8,000원이다. 그럼 8,000원은 부가세 안 내고 나머지 4,000원에 대한 부가세 내면 되거든. 이것 때문에 이런 요 부가세가 있느냐 없느냐다. 그래서 이제 과세 사업자는 일반 과세자하고 관이 과세자로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일반 과세자는 VAT가 10%. 여기는 1%에서부터 3%까지가 있어요. 이렇게 업종별로. 그래서 사업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식당을 한다. 그러면 식당을 오픈한다 하면은 일반 과세자로 하는 게 좋아요? 간이 과세자로 하는 게 좋아요? 무조건 간이로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간이과세를 무조건 모든 업종을 다 해주냐 안 해줘요. 우리 같은 서비스, 우리 회계사, 뭐 변호사, 세무사 이런 전문직들은 아예 간이과세제를 할 수 없도록 해놨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규모야 규모. 예전에는 이제 4,8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8,000만 원까지 이렇게 올라가는데, 어쨌든 간이과세자는 일정 규모가 넘어가면 다시 여기 일반 과세자로 넘어가요. 매출이 이제 늘어나면. 근데 사업 초기에는 무조건 간이과세자로 하는 게 무조건 도움이 되는 거다. 그래서 요런 사업자들은 사업자를 내면 다 카드기 설치를 해요. 이게 지금 사업자가 뭐예요? 면세사업자, 일반 과세자, 간이과세자. 이거는 개인들이 사업자를 낼 수 있는 거는 세 가지예요. 일반 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근데 면세와 과세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품목을
사업을 할 거냐에 따라 결정이 정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마을 단위에서 마을에서 만든 뭐 채취한 1차 농산물을 판매한다. 이러면 당연히 뭘로 내야 돼요? 면세사업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가공을 한다. 가공을 해서 뭐 복숭아 와인도 만들고 그런 무슨 이렇게 그 만들어지면 여기가 일반화세자가 돼요. 이렇게. 그 가공이 되면. 그래서 요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자들은 전부 다 카드를 설치하죠. 카드기를. 그래서 지금은 카드기를 설치 안 하면 일정 규모가 안 되면 또 가산세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다 카드기가 있다. 그래서 요즘은 저도 예전에는 진짜 10,000원 이하는 이렇게 카드기 내려면 사실 민망할 때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냥 다 의뢰. 요즘은 편의점 알바들이 다 대부분 알바들이 하잖아요. 걔들이 돈 거슬러 주기 더 힘들다니까. 카드를 하는 게 오히려 그 직원들은 훨씬 더 편한 거죠. 우리 하고 100원 단위, 10원 단위 나오면은 그 잔돈 거슬러 주려면 엄청 힘든데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사업자들이 이 매출 누락을 거의 누락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누락을. 그래서 대기업 이 카드기 설치하면서 대부분이 되게 투명해졌어요. 투명. 그럼 카드 아니면 또 뭘 받아가요? 현금 영수증. 그래서 요즘 뭐 세금 때문에 사업을 못 해먹었다는 말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지금 예전에는 현금 매출이 어느 정도 이런 뭐 그 개인 소비업종 식당이나 이런 거를 하면은 현금 매출이 좀 있어서 그런 걸로 좀 누락을 해서 좀 이익을 보고 했는데 지금은 거의 99%가 카드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기가 다 있고 여기 이제 카드기는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 면세사업자 다 설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업종에 가서 사실은 카드를 쓰면 뭐 가장 좋죠. 카드를 쓰면. 그래서 이 그 카드가 이제 다 공통적인 거고 이제 과세사업자는 여기 세금계산서라고 있는데 이 과세사업자는 뭘 발행할 수 있냐면 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있어요. 세금계산서. 요 면세사업자는 앞에 세금이 없잖아. 요 세금은 뭐라고 인식하면 돼요? VAT 부가가치세라고 생각하면 돼. 부가세가 있는 거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가 없는 요 사업자들은 뭐를 발행해야 돼요? 계산서. 그러니까 이거 몰라가지고 사업자들 막 이렇게 면세사업자인데도 누가 그냥 세금계산서 발행해달라 하니까 막 세금계산서 이거 어디 팔아요? 문방구 가면 팔아요. 문방구. 그러니까 문방구에 가가지고 면세사업자인데도 이거 막 발행하는 사람들이 있어. 막 끌어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면세사업자는 요거 계산서만 발행해야 되고 일반 과세자는 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된다. 간이과세자는 둘 다 발행이 안 돼. 여기는 우리 옛날 보면 뭐 있어요? 간이영수증이라는 거 있어. 간이영수증. 간이영수증. 근데 우리 보조금에서는 인정이 안 되는데 우리 세법에서는 3만 원 미만은 인정이 돼요. 3만 원 미만. 어디 이렇게 뭐 출장 갔는데 시골에 가가지고 갔더니 밥을 먹었는데 카드기가 없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한 뭐 10만 원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해? 그럼 어떻게 해요? 3만 원까지는 되니까 영수증 한 4장 달라고 해서 2만 5천 원짜리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면 카드기가 없는 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세법상으로는 3만 원 미만은 인정을 해주는데 이 보조금은 뭐 쓰지 말라고 하니까 여기 간이과세자들도 다 대부분은 카드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카드를 계산하면 되겠어요.
그 현금 수입 업종 우리 주위에 어디가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카드 안 받고 그래도 현금이 많이 들어오는데. 예? 예? 의사? 아니죠. 걔들은 의사들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의료보험이 건강보험 공동에 청구하는 게 80% 이상이 넘어요. 그걸 청구를 하게 되면 이쪽 일반 진료 받은 게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의사들은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 의사들은 아까 거기 이 미용 목적. 그냥 여기 성형외과나 안과 이런 데들은 탈세하지. 이거는 이제 의료보험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뭐 현금으로 하면은 뭐 성형사 1,000만 원인데 뭐 600만 원에 해주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도 이런 건 나오는데 이 미용 목적이 아니고 진료 목적은 누락할 수가 없어요. 이건 아마 이제 미용 목적은 뭐 요게 성형외과나 안과에서 이제 있고 특히 이제 현금 수입 업종이 장례식장. 뭐 대부분 그날 이제 부의금 들어온 걸로 갔다가 나갈 때 그걸로 다 이제 받은 놈하고 대부분 정산하니까 이제 보통은 뭐 그 카드 안 하고 그냥 현금으로 주고 나가잖아요. 이게 나가는데 이게 지금 5년치를 징수할 수가 있어요. 5년치. 국세 징수권이 5년치. 그래서 우리 모 장례식장에 그 사장하고 직원하고 싸워서 사장이 잘랐어. 응? 잘랐는데 야, 나 그래도 5년 오랫동안 일했으니까 한 1,000만 원만 달라. 이렇게 해서 나갈 때. 그래 원래 주고 말았어야 돼. 근데 그 사람이 이 내부 정보 컴퓨터에 있는 자료를 다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그 실제 받았던 금액하고 세무서에 신고했던 금액하고 차이가 나니까. 그래가지고 5년치 해가지고 몇 억 냈어요, 몇 억. 그래서 이게 누락한 거는 내부자가 대부분 고발하지 외부자들은 잘 모르죠. 어떻게 신고를 해요? 세무서에다 하면 되는 거죠. 그냥 저 현금 받다가 이렇게만 하면 자료가 뭐 신고가. 아니 그렇지 뭐 전화로 이제 그거 좀 그 증거 상황이 있어야지 이렇게. 어떻게 사진 찍는 거 아니에요? 아니 거기는 자료를 뭐 컴퓨터 자료를 다 빼갔으니까. 아니 일반 세금 그 카드 안 받고 현금 받는 분들 계시잖아요. 예. 그런 분들은 신고를 해야 되는데 예. 어떤 증빙자를 아니 그거는 그냥 하면 그 주의 정도 나오지 뭐 그거 갖고 누락을 많이.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자들한테 그 얘기를 하걸라. 뭐 항상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뭐 현금은 1,100원인 아니 예를 들어서 대부분 이런 얘기잖아요. 카드로 하면은 1,100원이고 현금으로 하면은 1,000원만 받을게요. 이렇게 하잖아. 응? 이게 어하고 아다른 건데 자 카드로 하면 1,100원이 현금으로 하면 1,000원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이게 원래 금액은 1,100원인데 현금으로 하면 우리가 좀 할인해 주는 건데 요거 할인한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대부분 신고 안 한다고 믿는 거잖아요. 근데 뭐 신고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거는. 그래서 원래 이제 이 최종 소비자들이 부가세를 내는 거니까 그래서 애초부터 사업자들한테 이걸 뭐 카드 얼마, 현금 얼마 이걸 미리 얘기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무조건 1,100원이라고 얘기하고 깎아달라고 하면은 그러면 현금으로 주세요. 이건 이제 그럴 때 뭐 세금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또 이게 있어요. 카드 수수료. 카드사들이 먹는 카드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현금으로 받는 게 이제 유리한 부분이 있죠. 이게 카드 수수료. 자, 우리 이제 개인 사업자는 우리가 이제 사업자는 개인과 법인이 있어요. 아까 법인은 주식회사 뭐 이렇게 쭉 얘기했는데 개인 사업자가 법인 사업자가 있는데 개인 사업자는 아까 얘기한 대로 과세하고 면세다. 이거는 어떤 품목을 파느냐에 따라 정해진다. 품목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고 일반 과세자는 일정 규모가 있는 거기 때문에 10%고 간이 과세자는 1%에서 업종에 따라서 3%까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일단 내가 간이과세자에 해당이 되는 업종인 경우에는 무조건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시작하는 게 좋다. 근데 이제
요 간이계산 여기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있어요. 여기는 계산서를 발행하고. 근데 간이가세자랑 이제 거래를 하는데 이제 개인 용달하시는 분들은 간이가세자를 하는 게 나아요. 근데 개인 용달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디랑 거래를 해요? 큰 회사들하고 한단 말이에요. 큰 회사들에 매월 그 정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큰 회사에서는 야, 우리 세금계산서 받아야 돼. 그러면 이 사람들은 관이가세자 포기하고 일반가세자를 내는 거죠. 이렇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 거래처에서 요걸 요구하기 때문에 관이가세자인 상태에서 이걸 발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발행할 수가 없어요. 이게. 여기는 아까 간이 영수증이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3만 원 미만까지는 사용이 가능한데 뭐 보조금인 상태에서는 이제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 카드 영수증을 받으면 된다. 자, 우리 법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뭐 계산서, 뭐 카드 다 있어요. 우리 저기 연서면 그 신대리에서 복숭아를 매입해가지고 복숭아 병조림 만드는 친구가 있어요. 여기 농업회사법인 새뜸이라고. 새뜸 주식회사인데 이 친구가 농가한테 복숭아를 매입을 해요. 이렇게 매입을 해서 복숭아를 그대로 판매하면 뭐예요? 뭘 발행해? 그럼 면세예요. 면세. 복숭아를 사다가 뭐 백화점에 이번에도 작년에 여름에 백화점에 많이 납품하더라고요. 이게 그 포장지를 멋있게 해가지고 그래서 면세인데 이 친구가 우리가 통조림은 봤어도 이 친구는 병조림을 해요. 병에다가 딱 넣어가지고 그게 아주 한번 TV도 나왔었는데 부강에 이제 이번에 공장을 졌어요. 그래서 복숭아를 사다가 병조림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면은 이게 세금계산서 과세가 되는 거예요. 과세. 그래서 이런 법인 사업자도 그렇고 개인 사업자도 그렇고 이 면세와 과세를 동시에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동시에 하면은 과세 품목은 세금계산을 발행하고 면세 품목은 계산서를 발행하고 그다음에 카드를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사업자는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냥 설명하는 길에 그 개인이 얻는 소득은 이게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종합소득과 퇴직소득과 양도소득. 뭐 여러분들 다 연세가 있으시니까 이제 퇴직소득도 예전에 받아봤게요. 퇴직할 때. 그다음에 양도소득은 부동산을 처분하며 얻는 소득이고 종합소득은 요 여섯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종합소득이라고 그래요. 뭐 은행에 지금 예금돼 있으면 이자 들어오죠. 이자 들어올 때 뭐 15.4% 떼고 들어오지만 이게 이자소득. 그 다음에 주식을 갖고 있으면 배당. 그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여기는 뭐 부동산 임대도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 임대도 사업자 소득에. 그래서 이 사업자가 요 사업자 소득에 해당이 되는 거고, 뭐 근로, 이제 직장인에 돼 있으면 근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연금. 연금은 뭐 이제 우리 공적연금이 있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뭐 이런 게 있고, 우리 일반인들이 드는 국민연금 이런 연금 소득이 있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기타 소득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요 강사료, 뭐 회의비 요런 거를 이제 뭐 누가 와서 이제 강의를 하고 가면 요 강사료 같은 경우는 이제 기타 소득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기서 강의하고 강의를 받으면 저는 이제 기타 소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회의하러 가면 회의비 뭐 7만 원, 10만 원 주면 그 회의비 받는 것도 여기 기타 소득에 해당이 되는 거다.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요즘 뭐 복권 매출이 많이 늘었다고 그러죠. 살기가 힘들면 힘들수록 요 복권. 복권 당첨금이 요거는 기타 소득으로 해서 예? 복권은 무조건 여기에요. 여기 3억을 기점으로 해서 3억 미만 이하는 22%. 3억 그 초과는 33%. 그러면 10억을 받았다. 그럼 세금이 얼마예요? 3억까지는 저기 22%니까 6,600만 원, 그죠? 그 다음에 7억에 나머지 7억에 대해서는 33%, 21. 그러면 2억 3,100만 원. 그러면 얼마예요? 2억 9,700만 원이 세금이 됩니다. 거의 3억 가까이 되죠. 10억 타면 2억 9,700만 원이 이걸 딱 내요. 이거 안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그렇지. 복권 타러 가면 요게 뭐예요? 우리 앞으로 배워야 될 게 요게 원천징수예요, 원천징수.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강사료하고 뭐 회의비를 나중에 지급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원천징수를 하는 거야. 하는데 요건 몇 프로다? 8.8%. 왜 8.8%냐? 왜 8%냐? 이 강사료하고 이 회의는 내 지금 이 복권은 뭐예요? 복권을 사면 내가 무슨 노력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10억을 내가 탔을 때 이 10억을 타기 위해서 내가 무슨 노력을 하는 사람들 있죠. 밤에 막 연구를 해가지고 아마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야. 근데 보통은 그냥 지나가다 사기 때문에 아무런 노력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를 인정을 안 해줘요. 필요경비를. 근데 요거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를 인정을 해준다. 그래서 자, 강사료를 20만 원을 받았다. 20만 원을 받으면 여기서 몇 프로를 해주냐면 60%를 해줘. 60%. 그러면 얼마예요? 12만 원. 그러면 소득이 얼마예요? 8만 원. 아니, 여기 8만 원. 자, 소득 금액이 아까 여기 몇 프로라고 그랬어요? 22%잖아, 여기 소득에. 여기도 22% 해보세요. 그러면 1,600원. 17,000 그렇죠. 10%면 8,000원. 17,600원. 요 8만 원에 요 소득 금액에 원래 원천징수세율은 22%예요. 소득 금액에.
여기 아까 3억 이하도 22%. 근데 이제 이 복권은 3억이 넘어가니까 33%라고 세율을 올린 거예요, 이거. 원래는 전부 다 복권 예전에는 다 22%였어요. 그러니까 복권 금액이 너무나 커지니까 3억 넘는 부분은 33%를 부과한 거고 다 22%예요, 원래 기타 소득은. 근데 소득 금액의 22%예요, 22%. 그럼 17,600원이잖아요. 그러면은 요 20만 원에 8.8% 하면 얼마예요? 17,600원.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 8.8%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 여기 보세요. 이게 60%니까 요거는 몇 프로예요? 40%. 그러니까 40%에 22%잖아. 그죠? 그러니까 40% 곱하기 22% 하니까 요게 8.8%가 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 금액이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12만 5천 원. 12만 5천 원 하면 60% 하면 얼마예요? 5만 원이에요. 5만 원. 아니 저기 여기 5만 원이 나와야 되니까 6, 5, 30 12만 5천 원인가? 그렇지. 여기가 60% 하면은 60% 하면 7만 5천 원이에요. 7만 5천 원. 12만 5천 원에 60% 하면 7만 5천 원. 그러면 소득 금액이 여기 40%가 5만 원이죠. 12만 5천 원에 40% 하면 5만 원. 그래서 5만 원 이하는 과세를 안 해요. 응? 5만 원 이하는 과세를 안 한다고. 그러니까 얼마까지? 우리가 한 번 줄 때 얼마까지? 12만 5천 원을 지급을 하면 원천징수를 뗄 필요가 없는 거예요. 12만 5천 원. 왜냐하면 이 소득 금액을 요 40%가 이런 강사료 회의비는 60%를 경비로 인정을 해준다. 왜냐하면 저도 강의 준비라 해서 제가 노력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비용을 60%를 그냥 빼주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40%만 소득으로 보는데 요 소득의 40% 된 금액이 5만 원 이하면은 과세를 안 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보면 그 금액이 12만 5천 원. 그래서 12만 5천 원까지 주면은 세금을 뗄 필요 없다. 그냥 12만 5천 원 다 주면 돼요. 그래서 그걸 유도리 있게 뭐 이거를 좀 나눠서 하면 되겠잖아. 뭐 한 번에 30만 원을 뭐 주는 것보다 뭐 12만 원씩 좀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여러 번으로 하면 세금 하나도 안 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있는 거죠. 예? 한꺼번에 하니까 세금 내야지. 원래는 회의할 때 회의비 한 번 주는 게 맞는 거예요. 오늘 했으면 오늘 주는 게 맞는 거지. 그게 기타잖아, 말 그대로 일시적인. 아까 우리 사업은 뭐예요? 사업은 여기는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사업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 회의 뭐 매일 하는 거 아니잖아. 이 사람이 주업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 그 업이 주업인 사람들은 이 사업소득으로 가는 거고 그 아닌 사람은 기타 소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적으로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3.3%를 떼면 되는 거예요. 사업 3.3%. 만약에 회의비 같은 거를요, 회의 8만 원을 받았는데 4번을 받았을 때 그러면 세금 안 떼고 4번 32만 원을 받는 거잖아요. 예. 근데 나중에 종합소득 신고할 때는 그냥 32만 원 받아서 신고하면 되는 건가요? 세금 거기서도 안 떼는 건가요? 안 떼죠, 안 떼. 야,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 회의비를 지급해주는 그 지급처가 다음 달 10일 날 요 기타 소득을 원천징수 하잖아요. 그 신고만 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의무가. 누적이 됐을 때 종합적으로 예. 받이 많게 되면 많으면은 많은 금액이 그 300만 원이 돼야 돼. 소득 금액이. 그러면은 300만 원이 되려면은
750만 원. 연에 750만 원 받아가는 사람들은 나중에 750만 원 넘어가는 사람들은 요게 얼마냐면 소득 금액이 40%에 300만 원. 요 300만 원이 넘어가는 사람들은 요 종합소득에 합산을 해야 되는 게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연간으로 750만 원. 예. 상관없어요. 예. 그리고 오히려 이게 750만 원이잖아요. 요 다른 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여기 8.8% 떼갔잖아. 저기 만약에 8.8% 떼간 사람들은 오히려 이걸로 신고하면은 세금이 다시 환급받을 수가 있어 이게. 응? 왜냐하면 300만 원밖에 안 되잖아. 여기서 나의 그 부양가족공제 있는 사람들을 빼면은 이게 제로가 될 수가 있거든 이게. 그러니까 일시에 뭐 회의를 뭐 이달에 뭐 4번을 쭉 하는 게 아니고 이달에 회의를 내서 회의비 뭐 8만 원 줬다. 그러면 이건 다음 달에 신고하고 10일 날. 그 다음 달에 하고 다음 달에 하면 그러면 이 사람이 낼 세금은 하나도 없는 거라 이거죠. 자, 그래서 이 개인들은 요 6가지가 있는 사람들은 요거를 5월 1일서부터 5월 31일 날 우리 돌아오는 이제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요게 종합소득을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뭐 강사료 회의비 같은 거를 그 많은 사람들은 이제 세무서에서 이 소득이 다 누가 얼마씩 받았는지 다 알아요, 이게. 왜냐면 지급처에서 신고를 해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자 배당은 요거는 이제 뭐 참고적으로 그냥 알면 2천만 원 초과분만 합산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것도 일일이 뭐 나 이자 1년에 10만 원 탔는데 이걸 종합소득 합산하는 게 아니라 2천만 원이어야 되니까 예금이 10억이 넘는 사람들만 해당이 되는 거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뭐 그냥 은행에서 우리 이자 줄 때 벌써 15.4%를 원천 징수하고 나머지를 줬기 때문에 그걸로 그냥 끝나는 거다. 그 다음에 여기 근로자들은 뭐 우리 그 회사에서 연말정산 하죠. 연말정산. 그 다음에 요즘 연금 수령하는 사람들도 이게 이제 공적연금하고 여기는 이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일반인들이 받는 이 국민연금. 요거에서도 이제 5월달 전에 여기서 이 중에서 종합소득으로 합산하는 소득금액을 얼마라고 여기 이 공단에서 다 보내줘요. 보내주면 그걸랑 합산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종합소득하고 퇴직 양도는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합치질 않는다. 그냥 각각 계산하는 각각. 왜냐면 우리나라 세율은 6%서부터 45%까지 있어요. 45%. 거기다가 지방세가 붙죠. 0.6. 그러니까 6.6%서부터 49.5%까지 있어요. 이 세율이. 그래서 여기 신도시에 지금 아파트 2채 갖고 있으면은 팔아요, 못 팔아요? 여기다가 2채 갖고 있으면은 20% 20% 중과하고 3채 있으면 30% 중과하니까 30% 중과하면 얼마예요? 33을 해야 되니까 82.5%까지 최대.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이 이게 정책이 잘못된 게 이게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 걔를 물려면 보유세를 많이 물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유세를 많이 물리면은 여러 채 갖고 있는 팔 거 아니야. 근데 보유세도 올려놓고 양도세도 올려놓으니까 근데 양도세가 훨씬 많아 보유세보다. 그냥 차라리 내가 그냥 보유세를 이제 재산세고 그 종합부동산세를 내고 말지 이거 내는 건 거의 뭐 최대 세율 막 80%까지 가니까 못 파는 거야 이게.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뭐 정권 바뀌어서 현 정부가 요거 일시적으로 유예 한 몇 년간은 아마 요 중과제도 없애줄 것 같아요. 한 앞으로 한 1, 2년간은. 그래서 그러면 좀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개인들은 뭐 이렇게 요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여기 그 나와 있는 뭐 그 여기들은 이제 개인 사업자를 얘기하는 거다. 개인 사업자 지출 준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출을 하게 되면은 뭐 하여튼 뭐 결의서 뭐 어디다 쓰겠다 하는 뭐 결의서 양식이 있겠죠. 그다음에 요 증빙 서류는 세금 계산서 계산서 카드 영수증을 받으면 되고 물품 구입 사진을 이렇게 찍으면 되겠다. 요 세금 계산서하고 계산서 다 문방구에 팔아요. 그래 팔아서 이거 이제 일정 규모가 되면은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돼. 전자. 그래서 지금 세무행정은 엄청 편해졌어요. 이게 전자로 발행되기 때문에 다. 근데 규모가 이제 낮은 데들은 이게 국세청에 들어가서 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문방구에 가서 사다가 발행을 해도 뭐 관계는 없다.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이것도 뭐 카드기에서 카드가 없는 사람들은 현금 내고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 달라고 하면은 카드로 긁은 거랑 똑같아요, 이거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카드 매출 전표 이렇게 있었지. 그래서 예전에 우리 그 여름에 보면은 조치원에 하여튼 뭐 일본 도로가에 복숭아 판매 많이 하잖아. 예전에는 카드기 설치하는데 하나도 없었어요. 예전에 다 현금 주고 사갔는데 요즘은 뭐 주머니에 현금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오히려 농민들이 카드 없으면 판매를 못 하니까 그분들이 다 사업자를 낸 거야, 이렇게. 가면 왜 그 지나가다 보면 카드 환영 막 써 있잖아요. 그분들이 일시적으로 그때 이제 요 카드기 설치 사업자 내 가지고 카드를 설치를 한 거죠. 그럼 무슨 사업자입니까? 그 면세 사업자죠, 면세 사업자. 복숭아 판매하는 거니까. 면세. 농산물. 그러니까 1차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이런 것들은 다 면세. 그래서 우리 세종시 우리 조치원에서 전국의 물량을 제일 많이 파는 게 있어요. 뭐겠어요? 잘 아시네. 단무지. 단무지 일미농수산이 사실 시장 주변이 되게 높아요. 이게. 그래서 단무지를 무를 사다가 절이면 무는 아직 면세예요. 무를 면세고 절임 상태까지도 그게 면세야. 이게 부가세가 되게 어려워요. 이게 절임 상태까지고 이제 노란 걸로 바뀌어서 되면은 그게 이제 과세가 돼. 단무지는 과세가 된. 그 간이가세자는 여기에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거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그 공인중개사들도 매출이 많아갖고 일반가세자가 있어요. 관이가세자가 있고. 그럼 우리 이제 중개수수료가 100만 원 나왔어. 그럼 다 지금 일반가세자 이 부동산들은 중개수수료가 100만 원, 뭐 0.4% 주택거래하면 0.4% 곱해갖고 100이 나왔다. 그럼 거기에 100만 원에 10만 원에서 110만 원을 받아. 110만 원에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 주죠, 이렇게. 근데 여기 간이가세자들은 걔들은 저기 그 10%가 아니라 3%인가? 그런데 얘들은 그냥 100만 원에 끊으면 돼, 그냥. 100만 원으로. 관이가세자들은 부가세를 별도로 받으면 안 돼요, 이게. 법으로 안 되게 돼 있어, 그거는. 그러니까 이 관이가세자는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이가세자는 뭐 부가세 10% 더 주세요 이렇게 하면 얘기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일반가세자들은 충분히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부가세 별도라고. 중개수수료. 예전에 요런 뭐 마을 기업들은 뭐 이제 이런 경우지만 예전에 제가 이제 사회적 기업 여기 시청에 이제 심사위원 들어갔을 때 보면은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그 뭐 직원들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그 시설도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사회적 기업 마을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이런 이제 마을에서 하는 활동들은 이게 수익 사업이 아니고 어떤 그 이게 기업으로서 기업은 수익성이 있어야 되는 건데 영리 기업을 하려면은 계속적으로 가기 사업자가 계속적으로 가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사회적 기업들은 어떤 너무 사회적인 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연초에 한 뭐 3년 동안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했는데도 그걸 딱 끝나고 나면 그 사업이 없어져요.
응? 없어지고 또 또 저기 이름만 바꿔가지고 또 보조금 신청하고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 사회적 기업들이 성격은 뭐 사회에 그 좀 취업할 수 없는 사람들을 인력을 써서 뭐 장애인 같은 분들을 써서 이 그 성격상은 좋은데 그게 이제 너무 연속성으로 계속성을 할 수 있는 영리성을 못 찾다 보니까 그 지원이 끊어지면 그 기업이 없어지는 경우가. 그래서 대부분이 사회복지를 전공한 사람들이 하다 보면 거의 망하는 것 같아. 지원 끊기면. 그래서 좀 이 경영적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 해서 우리 일반 지금 사업하는 사람들 그 정도 돈 대준다고 해보세요. 정말 사업 잘하지. 응? 지금도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예 성격이 너무 그래서 조금 이게 영리성을 한다면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사업계획 작성 시 이제 수립 시 뭐 이런 것들 뭐 아까도 얘기한 대로 뭐 이제 임원 인건비 부분들 사실 뭐 이런 게 뭐 다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사업 특성상 인건비가 꼭 필요한 경우에 인건비를 넣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뭐 가장 중요한 거 여기 있네요. 이게 담당자랑 연락하면 보조금 주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하고 아주 친하게 지내서 이 사람의 얘기를 잘 듣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아주 이게 담당자들마다 너무 틀려요. 가보면은 그 강사료 주는 것도 어떤 사람은 공무원이 와갖고 8.8% 뛰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3.3% 뛰라고 하고 이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 성격이 그 사람 성격이 이 강의를 계속적으로 이어올 주업으로 하는 사람은 사업이에요. 그 사람 사업이잖아. 그 사람 성격이. 그럼 그 사람한테는 3.3%를 떼는 게 맞는 거고 저처럼 이렇게 본업이 강의가 아닌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알아서 이런 하는 사람들은 8.8%를 떼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들. 근데 어쨌든 뭐 담당자들이 제일 중요하니까 이런 담당자들하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사실은 증빙서류 하나, 지출결의서 하나, 증빙, 그 카드 전표 붙이고 물품 사전하면 딱 3장만 있으면 되는 거지 뭐 더 필요해. 아니 뭐 그거. 그다음에 현금으로 입금할 때도 그냥 지출결의서 있고 그다음에 세금계산서하고 통장 입금증만 있으면 되지. 우리가 세무서에서도 실제로 이제 세금계산서를 가라로 많이 이제 발행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가라 갖다 받아갖고 이제 매입세 공제 받으려고. 이게 이제 그 현금 매출이 많은 업종들은 현금이 많잖아. 그러니까 이제 세금계산서 팔아먹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게 매출 매입 그래서 10 여기가 뭐 80 곱하기 여기 10 해서 8 해서 원래 이 부가세를 이렇게 내는 게 이제 부가세 구조인데 이렇게 내는데 이 매출이 이 현금이 많은 업종들이 있어요. 근데 이 매입은 그 대기업이나 큰 거래처랑 거래하는 데들은 큰 거래처에서는 매입을 안 받는다고 해도 다 발행해 버려 그냥. 응? 여기 특히 여기 이제 개인 조그맣게 건설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레미콘 회사들은 뭐 집 준다고 해도 다 이게 매입을 다 발행해 버려요. 그러면 여기 그 건설회사들이 개인 주택집 지면은 생계서 같은 거 안 끊거든 이게. 응? 그럼 여기가 이게 남는 사람들은 요 부가세를 예를 들어서 이제 그냥 예를 들어서 매출이 세금에서 끄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럼 매입은 80이니까 이 사람은 100까지 끌어도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요거를 나중에 이 사람들한테 10%씩 받고 팔아먹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세무서에서는 요 매입 자료가 이제 매입한 사람들이 문제니까 요 매입은 여기 10%의 부가세를 빼주니까 요 매입이 실제 매입인지 이제 증거를 갖고 오라고 그래요. 세금계산서만 들어올 수가 있걸라.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 가장 중요한 거 입증하려면. 예? 아니 계좌이체 딱 이거. 요거만 있으면 돼요. 이거. 요거만 되면. 우리 거래처에 내가 이 거래처에다가 돈 넣은 것만 확인이 되면은 이거 다 인정이 돼. 왜냐면 이거 팔아먹은 사람이 세금 냈든 안 냈든 그거는 중요한 건 아니고 내가 실제로 요거 계좌이체만 있으면 되거든. 그래서 세금계산서하고 이제 세무서는 계좌이체만 정확하게 그 사업자 통장으로 넣으면, 근데 막 거래가 3자 거래 통해 가지고 내가 공사한 세금계산서는 A 업체 걸 받았는데 돈은 또 B로 주고 이렇게 하면 되게 곤란한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그 거래한 대로 세금계산서 받은 업체로 그대로 입금만 하면 뭐 세무서도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 우리 보조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금계산서 받고 그다음에 계좌이체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물품만 있으면 되는 거지. 그 사업자 그 세금계산서 받은 사람의 사업자 등록증 있어라, 통장 사본 이런 거가 되게 불필요한 거야 사실은 이게. 하여튼간 뭐 여러분들이 뭐 이제 그분들한테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담당자가 될 수가 있겠네요. 지원가니까 뭐 이렇게 해서 좀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이제 감사 나가면 큰 업체들한테는 내가 그래도 이제 지역 업체 거 많이 소비하라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지역 업체 거 많이 이제 하라고 하면은 이제 대부분 없는 경우는 이런 뭐 쇼핑몰에서 사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그 정부 입찰로 하는 경우가 많아. 왜냐면 하도 여기서 이게 집행하는 사람들이 우리 지금 우리 마을 단위들은 금액이 적으니까 그렇지만 큰 보조금 받는 데들은 이거 물건 큰 건물 사주고 혹시라도 뒷돈을 먹었나 안 먹었나 이거 의심을 많이 받잖아 이게. 그래서 우리가 복수 견적을 이제 받으라고도 돼 있지만, 그래서 어쨌든 그 정부 입찰을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아예 그냥 그런 거 이제 신경 쓰기 싫으니까. 정부 입찰하면 뭐 받았나 안 받나 그런 거 따지지 않는데. 그래서 이제 지역 업체로 하면 일정 규모 이상은 지금은 200만 원으로 바뀌었어요. 여기 그 강의 자료 보니까 100만 원 있는데 요거는 정하기 나름이에요 사실은. 근데 지금은 지방계약법상 200만 원까지는 그 수의계약을 해도 상관이 없다. 복수견적을 안 받아도. 근데 뭐 이제 어차피 세종시에서 주는 보조금이니까 가급적이면 세종시 관내에 있는 업체를 소비해주면 좋죠. 근데 간혹 이제 세종시에 없다고 하는 업종들도 있어가지고 간혹 외부에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어쨌든 이 보조금은 요게 핵심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게 사실 목을 잘못 썼다 하더라도 이 보조금을 받은 사람들이 이 돈에 대한 출처가 내 개인적인 목적으로 쓰지만 않았다면 사실은 잘못될 일은 없잖아요. 이 공적에 있는 사람들이 돈 안 먹으면 빵 갈 일은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다 이게 개인적인 목적으로 썼기 때문에 다 잘못되는 거지. 이거 정리를 잘못하는 건 우리 치고 이게 징빙서류만 잘 구비하시고 물품만 이렇게 있으면은.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하는 거는 이제 아까 그 기타 소득에 대한 그 원천징수 하는 방법 그건데, 저희도 감사 나가면 지출 내역에 요거 있고 있는지만 보고 그냥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예산 지출 내역대로 지출 증빙이 있는지 그 대조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예산회계는 간단하죠. 우리가 일반 기업회계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채권 채무 같은 게 없잖아. 받을 거 이런 게 없고 그냥 내가 받은 돈 그냥 다 지출만 하는 거니까 지출 내역대로 그 증빙 서류가 제대로 돼 있는지 이것만 보는 거니까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